진짜 매도자가 급하면 매물을 내놓겠죠. 그렇죠. 가격을 내려서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거래 매물이 많이 없다라는 건 매도자가 급하지 않다라는 급하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매도자 네. 입장에서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는 안 맞춰주네? 라는 거죠. 일정한 가격선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요즘에 대출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네. 요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벌써 뭐 나온 지는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지만 627 대출 규제 핵심 뭐고 이게 일단 이전 규제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요? 627 대책이라고 네. 해서 666 대책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왜 666이냐면 네.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주담대 받을 때는 6억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 20억을 살려고 해도 6억까지 그다음 뭐 10억 해도 6억까지 6억, 30억에도 6억. 네, 주담대에 6억 원 제한이 걸렸고 그다음에 1주택자 처분 조건이 6개월 이내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처분 조건 6개월이 붙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 네, 전입해야 되는 그래서 666 대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갭 투자를 완전히 원천 봉쇄한 왜냐하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막혔고요. 그다음에 대출 만기도 최장이 30년으로 일괄 은행들이 다 통일이 되었고 생활안전 자금 대출도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비율도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투자 및 투기 수요를 싹 다 막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지죠. 네, 실거주 위주로만 재편을 네. 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뭐고 현재 그럼 수도권 부동산 대출 현장 분위기는 어떻고 사람들 심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현장에서 또 사람들 직접 만나고 계시니까. 6월 27일 날 나왔을 땐 그야말로 완전 카오스였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28일부터 적용됐죠. 네. 28일 심지어 주말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27일 나온 게 이제 금요일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나와서 그 금요일 동안은 내가 이제 이미 계약을 한 건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려는 그래서 은행 창구가 굉장히 붐볐고요. 이제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게 6월 27일까지 본 계약건, 즉 계약금과 계약금 영수증이 들어오면 그것까지는 이제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부동산도 이제 소장님들도 굉장히 바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약건들이 이제 접수건으로 연결이 돼야 실제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는 그날까지 즉 627까지 본 계약을 마쳤으면 그 이후에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지금 총량이 별로 없거든요. 원래 내가 40년 만기를 받고 싶었는데 40년이 내가 원하는 주거은행이 안 나와요. 다른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혼선들은 여전히 있고요. 한 7월 첫째 주, 두째 주까지는 기존에 원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의 문의나 이제 6억 원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지 하는 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문의가 많은 반면 바로 대출 접수 건수로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관망장세로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대출 문의 자체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얼어붙었구나라는 걸 대출 시장에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대표님이 뭐 의지와 무관하게 약간 불경기 아닌가요?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은행을 찾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진짜 고객들만 오셔서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주택자,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차단했는데 이게 시장에 가져올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627 대책 전에도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는 은행이 있었고 아닌 은행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627 대책이 무조건 뭐 완전히 강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는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자율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은행별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 은행으로 통일되었을 뿐이고 1주택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처분 조건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규제 지역은 사실 2년 내 처분했으면 됐는데 이게 6개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을 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전입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갭 투자를 못하니까 상급지 입성이 불가능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고소득 맞벌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봉이 2억이다 라고 하면 10억 이상도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입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아무리 소득 상환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부채 상환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득 맞벌이 분들은 피해를 입었죠. 지금은 6억 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러면 강남, 상구, 용산 같이 초고가 주택에 있는 시장이 가장 네. 직격탄을 맞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대출로 움직이시려는 분들에게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현금으로 사실은 강남 3구나 용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사실 영향이나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의 힘을 받아서 상급지에 입성하시려는 분들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강남 3구나 용산에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파트에는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있는데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네.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조정된 매물, 그러니까 직전 거래보다 한 5에서 10% 낮아진 금액을 가지고 그러한 시세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고요. 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큰 타격감은 없고 이제 나머지 대출을 받으셔야 됐던 분들이 급지를 낮추거나 돈을 좀 낮추셔야 되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 및 수도 간의 집값이 지역별로 좀 어떻게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까라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억 이상은 네. 사실은 대출을 10억 이상 받고 움직이시는 고소득자 아니면 사실 거기는 이제 현금이나 이러한 이제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9억에서 20억 원,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이요. 네. 한강벨트 라인으로 뭐 강동, 동작, 여의도, 목동 등등 이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 한강벨트 주거 선호 지역에는 이 대출의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즉 레버리지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쪽에 얼어붙었습니다. 확실히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문의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9억에서 20억 사이가. 네, 6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흔히 이제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하기 좋은 라인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도 사실은 네.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는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원하셨는데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 다음 갈아타려고 보니 이번 규제를 맞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려면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신 그런 1주택자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내 집은 없어졌고 어쩔 수 없이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또는 내 집이 팔렸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렵게 내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할 때 내 집을 매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처분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강남, 상구나 용산 같은 데는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현금으로 사는 분도 있다고 했지만 네. 아닌 분들도 엄연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시장이 어쨌든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여기 집값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의견도 많은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잠실에 임장을 갔다 왔는데 예, 그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40억의 실거래가가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정된 매물들이 이제 38억에도 나와 있고, 근데 나와 그게 있고. 이제 거래가 되는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36억에서 37억, 이게 37억에서 38억 정도 맞춰주면 현금으로도 거래하려는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래 40억이 좀 넘으면 오버슈팅가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원래 기존의 실거래가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량만 지금 좀 줄어들고 약간 수요가 억제되었을 뿐이지 완전히 집값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이 조금 될 것 같고 관망 장세가 조금 오래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뭐 반포나 압구정 같은 이런 재건축 단지들에도 지금 10% 이상의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지금 다시 시장을 이끄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매입할래 하시는 대기 수요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락장으로 동반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당분간 관망세로 조금 지켜보다가 내후년이나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공급이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려는 수요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간망세 이슈에서 한 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어쨌든 5에서 10% 정도 이제 가격을 이제 호가를 낮추면 살려고 하는 대기 수요들이 있다는 건데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그럼 이제 어쨌든 그게 거래가 되면 그 5에서 10%가 뭐 예를 들면 30억이라 친다면 10%가 이게 3만짜리 10% 할인하면 되게 싸지만 30억짜리 10%는 그쵸. 굉장히 3억 큰 정도니까. 금액이란 말이죠. 한 2, 3억이 떨어지면 그게 또 심지어 실거래가로 찍혀버리면 가격의 하락에 방아쇠나 어쨌든 이제 시작됐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5에서 10%의 매물을 즉 30억짜리를 27억에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매물이 25억에 나오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27억 정도의 형성이 돼서 한 그 다음은 이제 27억 1000, 뭐 2000 이 정도
정도의 부근에서 머무는 거지 갑자기 그걸 시작으로 하락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호가 자체가 지금 내려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같은 걸 보면 호가는 여전히 그 실거래가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만 조정이 되어 있지 호가 자체가 막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너무 급한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하락이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매물은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기 수요가 더 많은 거고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조정? 네, 약간의 조정, 약간의 또 조정. 관망 장세 이렇게 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가라든가 9억에서 20억 사이가 이제 거래량이 줄었다면 어느 시장은 좀 커질 수도 있는 걸까요? 이 6억 원의 대출을 최대한 네.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제 생각에는 8억에서 한 15억대?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내 돈 자본금이 1, 2억은 있어야 되니까 한 8억 원 정도 내외로 해서 여전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이후는 갈아타시는 분들, 즉 이제 9억 원의 아파트를 팔고 12억이나 15억 이상으로 이제 진출하시려는 분들이 자본금과 6억 원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에게 대출 문의나 이런 거 오시는 거 보면 그 금액대가 꽤 많습니다. 그럼 그 금액대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역은 집값이 조금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냥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신고가가 경신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이제 갭매우기식으로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래가 막 활발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에도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대출 문의가 이렇게 분당은 많이 오는데 왜 실거래가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동산 소장님 말로는 매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가 계속 동반되지는 못하는 거고 나왔다 하면 바로 이제 대기 수요를 탄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의가 많다라는 건 수요는 여전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분당이나 과천이나 또는 광명이나 이런 뭐 안양, 평촌 이런 학군지 중심으로도 여전히 수요나 문의는 많고 지금 이제 거래가 되면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혼동스러울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지금 매물이 이제 좋은 입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나오는 매물, 팔려는 매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장을 동반을 하려면 팔려는 매도 매물이 많이 던져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게 거죠. 많진 않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사실 7월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뚝 떨어졌잖아요. 6월 달에 10,000건을 넘었을 텐데 서울 아파트가 이제 거래량이 뚝 떨어지니까 야, 이 봐라 이제 집 살려는 사람 없다. 이제 집값 하락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기 수요는 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은 없다. 대기 수요는 있다. 거래량은 없다가 약간씩 조금 뭔가 좀 다른 정보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매도자가 급하면 매물을 내놓겠죠. 그렇죠. 가격을 내려서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거래 매물이 많이 없다라는 건 매도자가 급하지 않다라는 급하지 거예요. 않다. 그러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있는 매물들은 일단은 지켜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 가격에 내놓고 팔까? 아니면 굳이 이 가격에는 안 팔아도 돼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제 제시되는 금액이 있으면 바로 살 건데 매도자가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는 안 맞춰주네? 라는 거죠. 일정한 가격선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던져지고 그러니까 강남 상구나 용산에도 막 매물이 쌓이고 그러면서 계속 호가도 낮아지고 이러면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매도자가 급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 수요자가 이 정도 적정 가격을 책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관망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얼마나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느끼냐에 따라서 이제 떨어지느냐 위로 다시 반등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같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라는 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질 좋은 공급이어야 하는데 공공 위주로 하다 보면 퀄리티가 좋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는 만큼의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도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게 속도감을 더 내면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재초안 좀 줄여주려면 공공을 좀 더 넣어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 주도로 가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한도까지 축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랑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요? 디딤돌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라든지 보금자리
보금자리론 같은 것은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은행에서 은행 재원대출을 받을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러한 디딤돌, 그 다음에 신생아,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에 속하는데 이 또한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잖아요. 네. 즉 경상성장률이 원래 3.8%였는데 우리가 예상으로 한 게 올해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늘리겠다. 근데 그 안에 정책자금 대출의 총량도 포함이 된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경상성장률이 2%대로 그 목표치가 네. 내려오다 보니까 가계대출 규모도 그만큼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627 대책이 나오면서 은행재원 대출에 대한 그 총량은 50%를 감축하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정책자금의 대출에 대한 그 양도 25%를 감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즉 모두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대출 최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도권과 이제 규제 지역에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으로, 즉 지방에서도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이러한 신생아 이럴 때는 원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대출 한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택가격 9억 원짜리를 살 때 5억 원까지 DTI만 보고 나갔는데 지금 이게 4억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본금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 디딤돌도 2억 5천에서 2억으로 주는 등 다자녀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량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